경영 아카데미 자 논술 강사 김윤신입니다. 자 여러분 자료 3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 자 이제는 글을 즉 여러분이 쓰는 것은 논해라라고 하는 논술문입니다. 이 논술문을 잘 쓰는 방법.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나요? 3페이지. 잡티 없는 명품 생산이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이 아주 좋은 글을 우리는 명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문에서 정말 어떤 글을 시론이라든지 어떤 시사 논평 또 논설을 보고 정말 좋은 글은 정말 읽고 나서 기분이 좋고 또 마치 몇 줄의 글에서 어떤 지혜를 얻은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경우가 있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디 가서 발표할 기회도 있고 또 짤막하게 어떤 글을 써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글을 써야 명품 글이 되느냐 하면은요, 이런 말입니다. 사소한 흠만 있어도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글은 흠이 없어야죠. 가령 우리가 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학술 논문이란가 이런 걸 인터넷에 보면서 너무나 상식화된 부분에 맞춤법이 들렸다거나 상식화되어 있는 띄어쓰기가 잘못됐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 논문의 내용과 진위까지 의심이 됩니다. 갑자기 그 논문의 신뢰성에 흠이 가면서 읽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력과 지혜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글을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내용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표현이 내용을 결정을 해요. 표현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지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의심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잡티가 없어야 되는데 맞춤법 띄어쓰기는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매끄럽지 못한 그러한 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채점을 해보면은 문장과 문단과 문단 사이에 연결성이 잘 매끄럽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막 구호만 외치는 이런 글이라든지, 근거를 쓰지 못하고 반복해서 같은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줄을 썼는데 딱 중복된 걸 빼니까 한 10줄도 안 되더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두 가지만 가지고 막 반복만 할 뿐이지 두 가지밖에 제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30가지를 또 제시한 사람이 있는데 이 30가지를 너무 제시를 하다 보면 대안과 대안이 또 겹쳐. 그리고 강약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대안이 뭐냐 하는 그 논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비과학적 말이기는 비과학적인 말이기는 하지만요,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적정성은 뭐냐? 잡다하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주관적 판단, 또 자신만의 어떠한 독창성, 주관적 판단이라든지 자신만의 어떤 독창성. 그러면 자신만의 독창성은 뭐냐? 문제를 봐서 다른 사람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만의 독창성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유는 딱 간단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장으로서 또 공직사회에 30여 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으로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자, 여러분 자식들하고 얘기할 때는 얼마나 그 자식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줍니까? 그것은 아버지로서 지금까지 산전, 수전 이런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나름대로 터득했던 그 지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걸 알아줘야 돼요. 아카데믹 날리지, 학원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은 그런 것은 요즘과 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빨리 배우되 잊어버려야 돼요. 그건 낡은 지식입니다. 내가 대학원에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15년 전에, 8년 전에, 12년 전에 배웠던 지식은 오늘날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닌 것이죠. 아,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이용해서 또 다른 여러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지식이 중요합니다.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이 아카데믹 난리지만 너무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이 지식만 믿은 사람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터득한 지식, 우리 이제 뭐 길거리 의자 그 아주 낮춘 말이지만요, 이 스트리트 스마트, 길에서 터득한 지혜, 이걸 이제 우리는 노하우라고도 그러고요, 어떤 실전을 통해서 얻은 지식, 대학 교수가 책 속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면서 지은 그런 지식, 바로 이걸 요구한 겁니다. 스트리트 날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카데믹 스마트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혜, 이런 것은 현실 생활에 가면은 상당히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사토론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대학 교수님하고 이런 현실 공직자에 있는 이 공무원과 토론을 할 때 흔히 그런 말을 해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지만 그런 것이 현실 공간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의 알고 있는 지식의 용도는 한계가 있다. 이게 무슨 뭐 대학의 학문적 그런 것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문제 해결 능력은 바로 이러한 그 스트리트 날리지, 공직자가 터득한 그 지혜를 물어본 거예요. 이렇다면 여러분은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세무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때 그 경험에 의하면 이 방법이 옳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쓰다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글이요, 쭉쭉 갈수록 자신감 있는 글이 아니라 자기가 쓰면서도 믿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힘없는 글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독창적인 답안이 제일 좋습니다. 결국 그 독창적 답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은 결국 자신의 실천적 노하우를 믿어라.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의적 아이디어란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터득했던 것을 통해서 책에서 배운 거 그대로 옮기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나름대로 자식들한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라고 말해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글을 쓰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글로 표현을 하는데, 글로 표현을 할 때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표현하시고 반드시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논리라는 것은 뭘까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의의를 선택하고, 요거 알아주세요. 간결명료 풍부한 문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21세기 바쁜 시대에는 말로 하던 거든 글로 쓰던 거든 이유가 없어요. 아주 간결해야 됩니다. 간결, 가령 이렇게 특히 논술 첨삭 지도를 하다 보면 2줄로 썼어요. 그런데 내가 약간 한 줄도 못되게 딱 요약을 해준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10마디보다 8마디가 좋고 8마디보다 6마디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너무 길면
주안점이 숨겨져 버려요. 진짜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숨겨져 버려요. 그래서 논점이 흐릿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결하게 그리고 명료해야 돼요. 이 뜻이 무슨 뜻이지? 이런 순간 틀립니다. 어디 채점자가 그걸 사전을 찾아가면서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서 2번, 3번 읽겠습니까? 딱 보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죠. 명료하려면은 쉬운 용어를 써야 되고, 쉬운 용어를 쓴다는 것은 전문 용어만 쓰는 사람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용어나 이런 용어를 그대로 쓰는 사람은 독해 능력이 없고, 쉬운 용어를 쓴 사람은 전문 용어를 알고 그걸 다시 채점자나 독자에게 밖에 풀어쓰기 때문에 훨씬 이것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간결하다는 말은 대안이 적거나 써야 할 말을 못 써가지고 페이지가 적은 양적 개념이 아니고 질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간결하게 쓰면 그건 풍부한 답안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120분 60분으로 그러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지면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쓰면은 써야 할 걸 못 쓰는 것이 되죠. 그래서 복잡해 버리면 아무리 장수를 많이 채워도요 알맹이가 없어. 그러나 간결하게 쓰면은요 풍부한 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1000자 정도, 1200자 정도 원페이지 프로포잘이 최고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쓰다 보면 한 페이지로 쓴다는 건 어렵고요. 하여간에 간결하게 쓰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각 항목 간의 문단 간 연결이 물 흐르듯해야 돼. 우리가 논문을 써라 그러면은 완결된 글을 써야 되고, 완결된 글은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입니다. 문제가 딱 제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 그것이 왜 오늘날 문제가 됐느냐, 이걸 이어받아서 자세히 쓴 다음에 마지막에 딱증 울리는 결론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글이 연결이 자유스럽게 되려면은 서론을 받아서 본론을 전개하고 그 본론을 더 발전시키고 마지막에 그걸 요약 결론을 제시해야 되는데, 똑같은 각도에서 나열만 한다면은 그런 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든 누구든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쉬워야 됩니다. 누가 읽든 그 사람이 학식이 있든 없든 쉬운 용어로 풀어 써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페이지에 처음에 여러분 글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제시문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제시문이 많으면 읽기를 꺼려하는데, 제시문이 많으면요 오히려 더 편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시험은 제시문 한 1페이지 정도 주고 논술을 써라, 이런 것이 제일 어려운데, 하여튼 이 제시문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제시문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 그러려면 단어 분석 능력, 평가, 사변, 종합적 인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정한 세무행정 수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대충 할 때는 그래 공정한 세무행정 다 아니까 하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공정이라는 의미가 뭐냐? 공정이라는 것은 평등과는 다르지 않느냐, 글씨부터. 그러면 평등이라는 거 뭐냐? 똑같이 대하는 거다. 근데 똑같이 대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똑같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앉아있는 성인들한테 내가 어떤 과일 하나씩을 나눠준다고 할 때 하나 주고 유독이 한 사람은 2개를 준다면 이건 불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쩔 때는 오히려 2개를 줘야만이 더 평등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형평성,
이퀄티라고 하죠. 공정성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은 평등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누진세를 여러분 들어보면 그냥 아실 거예요. 세금 많은 사람하고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사람하고 재산이 적은 사람을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면 그것은 형식적 평등이지 실질적 평등, 즉 공평한 세무행정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공정이라는 것은 수직적 차원에서의 공정이 있고 수평적 차원에서의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무행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예, 세무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조사 대상을 선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선정을 해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냐, 이런 개념들이 명확하게 되고 나서 글을 써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한테 아주 익숙한 용어인데요, 내가 맨날 말합니다.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준다.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이 예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예스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이란 것이 학문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적 우수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더 이상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학문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문을 장려한다 그러면 성적이 있든 없든 대학원에 가서 학자길로 가는 사람한테 줘야 하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는 그렇게 주어진 개념 하나하나를 따지는 능력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것은 주어진 개념을 명료하게 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은 다음에 항상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라는 것은 가치 판단 아니요.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했다. 또 우리 국세청장님이 연두에 우리 앞으로 세무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다. 요 말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뭐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가치 판단을 해야 돼. 이게 버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 논술을 잘 쓸 수 있어요. 논술은 개념을 명료히 하는 데서부터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대안을 제시할 때 공과 좋은 점, 앞으로 대두될 장애 요인 이런 것을 생각을 한 다음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돼. 근데 그 시야는 항상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종합적이다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동쪽에서만 보면 서쪽이 들립니다. 옛날 동쪽은 구소련을 말하죠. 서쪽에서만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 자유민주주의에서 보면 동구권 이해가 안 됩니다. 남쪽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북쪽 입장에서도 봐야죠. 좌에서 보고 위에서도 봐야 됩니다. 새누리당 편에서도 보고 다른 당 편에서도 봐야 됩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을 가져야 한편의 좋은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은 어떤 글이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따지십시오. 그것이 옳은 정책이냐 잘못되면 그걸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씀해 내십시오. 균형을 잃지 말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전에 제시문에서 중심 문장을 잡고 논제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글이 딱 주어지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글쓴이가 주어진 논제가 뭐냐? 거기에 맞춰서 글을 써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논제를 다듬어야 되는데, 찬성자와 반대자 중립장 입장에서 써보고, 자, 어떤 대안을 비판하려면 이걸 찬성한 사람 어떻게 해서 찬성하지? 요 각도에서 보면 왜 또 이걸 반대를 하지? 그러면 찬성과 반대는 아닌데 중립적인 것은 뭐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여자 입장에서 보고 남자 입장에서 보고, 우리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안이 남자 입장에서는 좋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가 입장에서만 보고 무슨 세무행정이나 국가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만 봐도 안 돼요. 양쪽에서 봐야 돼요. 개인적 측면에서 좋았던 정책이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와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균형 잡힌 시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할 때는 항상
좌에서 우에서 여석에서 남성에서 정상인에서 장애인 쪽 입장에서 돈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 균형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술 개요문을 짜야 되는데 세 줄만 써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서론이 없으면 머리가 없는 글이다 해서 이상한 글이 되고, 결론이 없고 없으면 있고 도대체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뭐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처음 시작할 때겠지만, 나도 모범 답안을 만들 때 막 써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 가지고 우선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거는 서론에 넣자. 맞아 결론에서 내가 이건 꼭 제시를 해야 돼. 그러면은 서론을 쓰다가도 파뜩 결론에다가 먼 글을 써놓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글이 돼. 그 다음에 이제 행간을 채워놓고 마지막에 문단과 문단 사이에 연결 사이, 그러므로, 그래서, 이해, 이런 것을 써서 한 편의 글을 딱 쓰죠.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글을 쓸 때는 일단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놓고 갑자기 떠오르는 제시문 읽으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이건 서론이다, 이건 본론이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구나, 이것만 알아도 상당히 글을 쓰는데 자신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4페이지를 보면 글쓰기 활동에서, 자, 아까 말했죠. 잘하는 글쓰기는 간결 명료해야 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잡다하게 많이 써서 점수가 나온 게 아니고, 잡다하게 막 같은 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 많이 쓴다고 점수가 나온 게 아니고, 비록 양은 적더라도 깊이 봐야 돼요. 깊이. 우리 항상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각을 했어. 지각을. 그러면 왜 지각을 했느냐? 게으르다, 늦게 일어나서. 이게 가장 얕은 사고이죠. 그래, 이 사람이 늦게 잔 이유가 뭐냐? 피로해서.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것만을 근본 원인으로 보면 그 사람한테 피로 회복약을 먹든지 뭐 비타민 A를 먹든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왜 피로했어? 야근을 해서. 왜 야근을 해? 너무 잡무가 많아서. 그래서 Y를 딱 찾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각한 근본적 이유가 잡무 때문이다. 근데 이런 걸 아무리 해결해 봤자 그것은 쇠기의 경리끼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깊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 세 가지 쓴 것보다 이 하나를 쓴 것이 간결하면서도 질 높은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점자가 이런 점을 지적하다니 이렇게 감명을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투적 표현 이런 거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내가 주관적으로 해라니까 사실과 개인적 의견을 구별을 해야 돼, 여러분. 아까 내가 주관을 써라 그 말은 그냥 어디 제시문에 있는 것만 그대로 옮기고, 책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온 것만 그대로 옮기지 말고 자기 생각을 써라는 것이지, 지구는 엄연히 둥근데 내가 생각하기는 그러네, 지구는 네모야, 이렇게 쓰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왜곡한다거나 완전히 근거도 없이 자신의 어떤 의견만을 쓴다거나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 용어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세무 공무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전문 용어를 쓰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 채점자는 외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심리학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몇 살 먹은 학생이냐, 또 남자냐 여자냐, 듣는 사람에 따라서 용어를 쉽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판결문도 풀어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판결문을 써라,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여러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체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막 존칭어를 썼다가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에 존칭은 쓰지 않습니다. 문어체로 쓰죠. 우리가 보고서 같은 경우는 문어체로가 아니라 구어체로 씁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아니면 국세청장님께서 지시한
뭐뭐 훈령 제 몇 조의 근거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나 논술에서는 국세청장님, 대통령이 지시한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자, 어법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시사성을 띤 내용을 언급하되 정확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글쓰기 끝난 후의 활동인데, 여러분이 이제 나는 그런 경험을 해요. 이렇게 첨삭을 받으려고 내한테 이렇게 글을 메일로 보냅니다. 근데 첫 제목부터 맞춤법이 들렸다거나 이럴 때는 아주 안 좋아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문성이 의심받는다고. 그러므로 반드시 제한된 시간에 글을 쓸 때는 한 10분에서 15분 먼저 쓰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내기 전에 퇴고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나중에 첨삭하면서 알아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 또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평가 지표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